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제국이 왜 파산했는지 아십니까?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스페인 말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주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구독과 좋아요라는 우량주 하나씩 추가해 두시죠.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었죠.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 걸친 글로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넓었으면 스페인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나중에 영국이 이 말을 슬쩍 빌려가 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이 제국이 자신이 쌓아올린 보물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역시 스페인처럼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돈을 진짜 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붕괴는 언제나 혹독하죠. 1492년 스페인이 신대륙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무한대로 터지는 잭팟을 맞았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왕국도 상상조차 못했던 양의 금과 은이 스페인의 소나기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521년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카테카스의 풍부한 광산을 차지했죠. 10년 뒤에는 페루를 정복해 잉카 제국을 박살내고 포토시의 은광을 열었습니다. 이 광산은 너무나 거대하고 험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산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 산은 대서양을 건너는 보물선 컨베이어 벨트에 끊임없이 은을 공급했습니다. 1500년에서 1650년 사이 스페인이 수입한 은은 무려 18만 톤, 금은 2000톤으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지난 100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채굴한 은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진 거죠. 마치 비트코인 100배 터진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대박이었습니다. 이 보물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와 카디스 항구에서 출발한 배들은 은을 싣고 지중해로, 북쪽 네덜란드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마닐라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은은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로 바뀌었죠.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경제가 탄생했고 스페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사실이 있습니다. 최초의 영국 영구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이 1607년에 세워졌을 때 그곳은 겨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늪지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멕시코시티에는 대학, 인쇄소,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페루의 리마는 번창하는 도시였고요. 현재 미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 정착지는 1565년 스페인이 플로리다에 세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제임스타운보다 40년이나 앞섰습니다. 스페인은 단순히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실패한 식민지로 쩔쩔매는 동안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강처럼 흘러넘치던 금은궤로 세워진 이 제국은 그 중심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보물과 진짜 부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은은 분명 실물이었지만 그 은을 다루는 방식이 강점을 약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스페인 물가가 폭발했습니다.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치솟아 100년 만에 물가가 4배나 올랐습니다. 나라가 은 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도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은 빵 한 조각, 옷 한 벌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경제에 쏟아져 들어오면 구매력이 붕괴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마을에 빵이 한 개에 동전 하나라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동전이 10배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빵을 굽는 사람이나 빵의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빵집 주인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동전이 많아진 걸 보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라, 얘네 돈 많네 하면서요. 곧 빵값은 동전 2개, 3개, 4개가 됩니다. 빵이 더 맛있어져서가 아니라 동전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스페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은이 너무 적은 상품을 쫓으면서 촉발된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처럼요. 은을 가장 먼저 만질 수 있었던 귀족, 상인, 은행가 같은 금수저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월급을 받던 평범한 흙수저들은 뒤처졌죠.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스페인이 은을 더 많이 들여올수록 국민들은 더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은이 독약이 된 셈입니다.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그 막대한 부를 생산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수입품을 사는 데 탕진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 네덜란드 무역상, 독일 장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은으로 대금을 받고 스페인의 사치품을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국 자체의 산업 기반은 위축되었습니다. 보물선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공장을 짓거나 무역망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스페인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쟁국들이 훔치거나 빼앗거나 벌어들인 모든 동전을 재투자하며 힘을 키우는 동안에요. 그리고 물론 스페인 군주들은 전쟁에 어마어마한 돈을 불태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종교개혁 이후 스스로를 가톨릭의 수호자로 여겼고 그 사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따랐습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 온 보물은 오스만 티르크와의 전쟁 자금이 되었고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군대를 유지했으며 프랑스 종교전쟁에 스페인을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은 유럽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분쟁 중 하나인 30년 전쟁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588년 개신교 국가 잉글랜드를 박살내기 위해 보낸 그 유명한 무적함대 역시 신대륙의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적함대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재정적 충격은 파멸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금과 은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터로, 함선으로, 그리고 비드로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은 들어온 돈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습니다. 미래에 들어올 은을 담보로 영끌 대출을 받은 겁니다. 독일의 푸거 가문 같은 금융 가문과 제노바의 금융업자들이 미래의 은 수송을 담보로 왕실에 막대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죠. 포토시 광산이 영원히 은을 공급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만약 보물선단이 지연되거나 폭풍에 난파되거나 해상에서 약탈당하면 스페인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요. 16세기에만 4번이나 파산했습니다. 1557년, 1575년, 1596년, 그리고 1607년. 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 20년마다 한 번씩 파산을 선언하는 현실은요. 이 취약한 시스템 속으로 해적들이 항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공격하면 단순히 은만 훔치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신용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원을 받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1580년대에 세계를 일주하며 스페인 갤리온선을 약탈했고 잉글랜드 연간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략선장 피트하이는 1628년 쿠바 앞바다에서 스페인 보물선단 전체를 납포했습니다. 이단 한 번의 공격으로 스페인의 재정은 또다시 휘청거렸습니다. 함대가 사라질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스페인은 내일의 보물을 저당 잡혔고 해적이나 폭풍이 그것을 앗아가면 유럽 전역의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훔친 은을 해군, 은행, 무역회사에 재투자하며 미래 제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스페인의 생명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페인의 통치자들은 쏟아지는 금은괴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내 산업에 투자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부를 거두는 세금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었죠. 대신 그들은 은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취급했고 왕실은 부채 중독이라는 가장 위험한 덫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돈은 스페인에 거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금은괴는 채를 통과하는 물처럼 스페인의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조선업자, 플랑드르의 상인, 독일의 은행가들이 은으로 대금을 받으며 경쟁국의 경제를 살찌웠습니다. 스페인은 소비하고 다른 나라들은 생산했습니다. 세비야의 새로운 함대가 도착할 때마다 예국의 채권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스페인 자체 산업은 텅 비어갔습니다. 수입품과 외국 대출에 의존함으로써 왕실은 자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스스로를 종속의 굴레에 가뒀습니다. 결국 1600년대 초 스페인은 지도상으로는 여전히 강대해 보였습니다. 제국은 바다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왕들은 호화로운 궁전에 앉아 있었으며 대성당은 아메리카 대륙의 보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재정적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내 번영을 잠식했고 부채는 왕실을 외국 은행가들에게 묶어 놓았으며 해적 행위는 스페인의 가장 큰 자산을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에게 부는 환상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정체되고 끝나지 않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세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스페인이 자신의 보물 무게에 비틀거리는 동안 다른 강대국들은 조용히 그 실수를 연구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까지 그들은 금은괴만으로는 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의 시스템은 추출에 기반했습니다. 광산, 곡물, 보물선, 아메리카 식민지는 번영하는 경제로 성장하는 대신 본국에 불을 보내기 위한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이 아닌 약탈의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식민지를 개발했습니다. 북미에는 금이나 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담배, 설탕, 목재, 그리고 나중에는 면화 같은 산업과 무역의 원료를 생산했습니다. 영국은 보물선 대신 동인도 회사 같은 특허 회사를 설립하고 런던의 금융기관을 발전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해군을 글로벌 무역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경쟁자들은 보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해적질이나 무역을 통해 스페인의 은을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재투자하여 스페인이 텅 비어가는 동안 자신들의 힘을 복리로 불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스페인은 불을 보물의 양으로 측정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불을 시스템으로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유한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역사는 어느 쪽이 오래가는지 보여줍니다. 1600년대 중반 스페인의 쇠퇴는 명백해졌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무적 함대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인플레이션과 반복된 파산은 왕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30년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독립을 쟁취하고 상업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해군은 더 강해졌고 금융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방어하거나 개발할 재정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1500년대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국은 1700년대에 이르러 빛바랜 거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몰락 이야기는 단순히 왕, 은, 해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산에서든 신용에서든 현대의 화폐 발행기에서든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유혹은 항상 똑같습니다. 쓰고, 빌리고, 전쟁이나 사치에 불태우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 없이 실질적인 생산성에 대한 투자 없이 그 돈은 사회의 기반 자체를 부식시킵니다. 오늘날 저축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경제가 튼튼하다고 안심시키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월급과 구매력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 고통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스페인의 보물선은 불을 거대한 단일 운송수단에 집중했기 때문에 취약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불을 취약한 금융시스템,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은행, 또는 칼날 위의 선거 같은 신뢰에 의존하는 부채 시장에 집중합니다. 배 한 척이 침몰하거나 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그 충격은 외부로 퍼져나가 디폴트와 위기를 위협합니다. 교훈은 잔인하지만 명확합니다. 보물은 부가 아닙니다. 은은 안보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 생산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스페인은 세계의 절반과 끝없는 은을 소유하는 것이 영원한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은 취약성을 의미했습니다. 그 경쟁자들은 더 깊은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고 미래를 상속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제국은 보물을 부로 착각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모든 사회, 즉 경제의 기반을 텅 비게 만들면서 돈만 쏟아붓는 모든 사회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제때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